자, 먼저 디스트. 디스트는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각도를 측정해 주는 게 디스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 그려보시죠. 조회 명령어는 어디서 찾아보냐면 여기 홈탭에 제일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 utility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조회 명령어들입니다. 조회라든지 계산기라든지 그런 명령어들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 눌러보시면 거리, 반지름, 각도, 면적, 최적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distance가 여기 있네요. 자, distance 그리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 distance, 그 다음에 각도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dist 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클릭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각도가 80, 거리는 똑같이 80으로 나오는데 각도가 하나는 31도고 하나는 211도고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를 첫 번째로 찍으면 여기가 0도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를 첫 번째로 찍으면 여기가 0도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각도가 계산이 되는 거죠.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F2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텍스트 윈도우가 뜹니다. F2키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 윈도우가 떠요. 자, 이렇게 텍스트 윈도우 뜨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유닛이요. 이거 단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유닛 쓰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단위가 보일 겁니다. 자, 보시면 10진수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해 주세요. 각도에 대해서 10진수며 소수점이 0자리입니다. 소수점이 0자리.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밀리미터. 이게 밀리미터이어야 하겠죠, 그죠? 오늘 설계의 기본 단위 밀리미터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인치로 나오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뉴 버튼 눌렀을 때 선택이 잘못된 거죠? 자, 다시 한번 보죠. 자, 우리가 디스턴스를 썼습니다. 여기 보면 각도가 31도, 211도. 정확하게 딱 나올 리가 없는데, 그죠? 소수점이 안 나왔단 말이죠. 바로 유닛 명령어에서 소수점을 표기하지 말아라 라고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2자리로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고, 디스턴스 소수점, 각도가 소수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명령어가 디스턴스입니다. 도면을 그리다 보면 내가 앞전에 얼마만큼을 썼는지 또는 도면상의 거리가 얼마인지 잘 모를 때들이 많아요. 그럴 때 디스턴스로 측정을 하면 됩니다. 자, 서클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반지름으로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지름하고 지름치수 나와요. 자, 앵글 있네요. 이렇게 클릭해주면 세컨 라인 있는데 세컨 라인 없으니까 계산이 안 되는군요. 얘는 적어도 선이 2개가 있어야 측정이 되겠네요. 앵귤러. 그러면 이렇게 각도가 체크됩니다. 자, 앵귤러까지 한번 해보시죠. 둘 다 계산기입니다. 둘 다 계산기입니다. 근데 CAL은 여기 커맨드 라인에 이렇게 떠요. CAL 그리고 엔터 치면
여기 계산식이 뜹니다. 예를 들어서 5 더하기 2 빼기 1 아니 5 더하기 2 곱하기 2 네, 9 맞죠? CALC 그러면 계산기가 뜹니다. 5 더하기 2 곱하기 2는 네, 계산 들어간 거 맞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제가 사각형을 그릴 겁니다. 렉탱글로 그릴 거예요. 골뱅이 1000, 1000입니다. 1000, 1000. 그 다음 서클 반지름 500. 자, 이렇게 두 개 그려보시죠. 이제부터 면적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제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요, 면적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많았어요. 언제 계산했냐면, 자재를 계산할 때, 자재의 수량을 계산할 때, 자재의 중량을 계산할 때, 견적서 작업할 때, 이럴 때 면적 계산을 종종 썼습니다. 설계자라면 적어도 알아야 되는 기초 상식들은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 면적입니다. 면적은 에어리아라고 합니다. 면적이고요. 단축키 AA입니다. 쉬워요. A 두 개. 자, 에어리아 그러면 이렇게 면적이 계산이 뜨는데,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하나씩 점을 찍으면 돼요. 그러면 면적 계산이 끝나요. 근데 원은 어떤가요? 점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오브젝트로 그냥 꾹 클릭하면 면적 계산이 끝납니다. 면적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지금 여기 코너 포인트 O와 오브젝트 있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면적 계산하는 방식은 어떠한 상황에도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명령어 add area하고 subtract area, 면적 더하기. 이 면적에 저 면적을 더해야 돼요. 이럴 때 add area, subtract는 여기 면적에서 이만큼 빼내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subtract area. subtract area가 빼기란 뜻이에요. add는 더하기란 뜻이고요. subtract는 빼기란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add는 더하기, subtract는 빼기. 자,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점을 클릭하면 됩니다.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상관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커서를 따라서 녹색 창이 하나 만들어지죠? 자, 다 클릭했습니다. 엔터. 그러면 여기 면적과 파라미터 둘레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시죠. 면적을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단위가 뭘까요? 단위가. 설계자는 단위에 민감해요. 얘는 단위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밀리미터 제곱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밀리미터겠죠, 그죠? 4000mm는 몇 미터일까요? 현장에서는요, 센티미터는 잘 안 쓰더라고요. 미터하고 밀리미터 두 가지를 써요. 그럼 4000mm는 몇 미터일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1000단위 자릿수로 찍어주세요. 그리고 뒤에 3개를 지우면 미터가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1000mm는 1m입니다. 그러면 얘는 에어리아니까 면적이잖아요. 밀리미터 제곱이잖아요. 100만 밀리미터 제곱이네요. 얘는 몇 미터 제곱일까요? 몇 회배일까요?
헤베라는 단어를 씁니다. 현쟁에서는 헤베하고 루베라는 단어를 써요.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일본식 발음입니다. 몇 미터 제곱일까요? 자, 이렇게 보시죠. 1 미터 제곱은 1000 미리 곱하기 1000 미리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1하고 공세개 맞나요? 우리 곱하기 할 때 공세개 뒤로 옮기고 공세개 뒤로 옮기고 그러면 금방 계산된다고 우리 배웠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요 공세개 공 6개 즉 1m 제곱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제가 1000mm에 1000mm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m에 1m, 그러니까 결론은 얼마예요? 1m 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사실은 1m 제곱을 만든 거예요, 우리는. 자, 그 다음 에어리아. 여기를 클릭해서 보려고 했더니 얘는 클릭할 데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와 같이 면적과 원둘레가 계산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공세개 3.14 원둘레는 3.14고 그 다음 면적은요 0.78m 제곱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한번 계산해 보시죠. 서클 여기는 100mm, 여기는 150mm, 여기는 200mm, 여기는 250mm.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여기도 하나 그려볼까요? 여기는 300mm. 자, 이렇게 쭉 그려보시죠. 그리고 트림을 할 겁니다. 여기는 바깥쪽에서, 여기는 안쪽에서. 이렇게 치즈 모양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럼 이런 경우는 면적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에어리아. 자, 포인트 꾹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아크 나오죠. 아크.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컨트롤 Z. 자, 그 다음에 센터. 자, 다시 클릭. 이번엔 라인. 아크. 센터. 자, 이렇게 돌아가네요. 컨트롤 Z. 다시. 그럼 뭐가 좋을까요? 다이렉션. 클릭하고 다이렉션도 안 되겠고 일단 다시 클릭. 다시. 컨트롤 Z. 다이렉셔널. 이런 방향으로 해서 네, 이렇게 그리면 되겠군요. 자, 다시 라인. 그 다음 아크. 다이렉션. 시작점. 끝점. 다시 컨트롤 Z. 안 맞으면 다시 센터. 좀 어렵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이미 명령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조인이라는 명령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언제 썼냐면 패스 어레이 할 때. 자, 조인. 선택. 면적. 오브젝트. 끝.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 여기가 100이었으니까 50. 여기는 150. 여기는 100. 여기는 200.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구멍을 낼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1차적으로 여기에 얘하고 얘를 계산하고 싶어요. 이해되시나요? 지우고 요 도형의 전체 면적을 구하고 싶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여긴 50, 150. 자, 10분 쉬었다 하죠.
면적을 계산할 거예요. 에어리아. 여기 add 에어리아로 들어갑니다. 면적 더하기, 그럼 면적 더하기 들어갔더니 점을 찍어서 면적을 더할 겁니까? 아니면 오브젝트, 객체를 찍어서 면적을 더할 겁니까? 아니면 면적 빼기로 바꿀까요? 자, 오브젝트. 초록색 바뀌었죠? 그 다음 초록색 바뀌었죠? 초록색 바뀌죠? 여기 지금 모드가 뭐예요? add 모드죠. 더하기 모드이고 면적이 계속 추가되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선택한 거에 대한 면적, 전체 면적. 클릭할 때마다 면적이 계속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토탈 면적이 별도로 계산되어집니다. 자, 전체 면적도 구해보시죠. 얘를 빼보죠. 여기서 이 두 개를 뺍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면적은 무조건 빼면 안 돼요. 마이너스 면적이 나옵니다. 자,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걸 보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에어리아 언제 면적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add subtract 에어리아 오브젝트, 그리고 이제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했어요. 마이너스 면적 나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subtract 오브젝트 딱 눌렀더니 면적이 마이너스 면적이에요. 처음부터 면적이 마이너스입니다. 0에서부터 빼기 시작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방법은 간단해요. 처음엔 무조건 add로 들어갑니다. 에어리아, 그리고 add 에어리아로 해서 전체 면적을 계산합니다. 전체 면적을 계산하고 엔터. 그 다음 면적 빼기로 들어가서 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면적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add 에어리아는 면적을 더해요. subtract는 면적을 빼요. 근데 면적을 빼는 건 좋은데 마이너스 면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add 에어리아로 전체를 다 계산한 다음 subtract로 바꿔서 빼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면적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리커버하고 드로잉 리커버가 있습니다. 이거 복구 명령어예요. 복구 명령어입니다. 지금은 잘 안 쓰긴 하는데 예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요즘은 USB잖아요. 옛날에는 플로피 디스켓이라는 걸 들고 다녔어요. 어떤 건지 아시나요? 네모나게 요만하게 생긴 거 있어요. 근데 얘가 그 쥐약이 뭐냐면 자석의 쥐약이에요. 근데 예전에 이제 여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되게 뭐라 그러지? 해맑았어요. 아주 해맑은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꼭 수업하고 그 다음날 오면 디스켓이 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가방이 있잖아요. 가방이 앞에 이렇게 똑딱이가 있는데 그게 자석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뒤에다 이렇게 놓고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디스켓을 하루에 하나씩 깨먹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디스켓이 깨지면 파일이 오픈이 안 돼요. 그때 리커버라는 명령을 썼어요. 리커버를 하면 캐드가 쭉 조각 맞추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조각이 맞춰진 것까지 오픈을 해줍니다. 그걸 리커버라고 해요. 파일 복구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복구라고 적어놨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파일 복구예요. 이게 또 언제 발생하냐면요, 파일을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보내면 지금은
통신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좋잖아요. 옛날엔 통신 속도가 안 좋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파일 막 보내고 있는데 집에서 누가 전화기 딱 들어요. 그러면 그 길로 깨지는 거죠. 그런 적 참 많았거든요. 그럴 때 썼던 게 리커버 명령어예요. 지금은 안 써요. 근데 언제 쓰냐면은요, 예기치 않게 컴퓨터가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고 정전이 일어난 경우, 사무실에 UPS인가요? 정전이 됐을 때 돌아가는 그 장치,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는 이상은 정전이 되면 같이 컴퓨터도 꺼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3D 맥스, 오토캐드, 포토샵 이렇게 3개를 기본으로 띄워놓고 작업하거든요. 컴퓨터가 버티질 못해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작업하다가 갑자기 훅 꺼져요. 난 저장도 안 됐는데 내가 저장을 못했어요. 근데 얘는 푹 꺼진단 말이죠. 이럴 때 쓰는 게 드로잉 리커버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요거 자동으로 뜰 건데 이게 자동으로 떠요. 지금 보시면 요 파일이 요 파일 2개하고 요 파일, 지금 보시면 리커버라고 뜬 거 보이시죠? 요 파일이 예기치 않게 다운된 거예요. 요 파일도 예기치 않게 다운된 거예요. 그래서 캐드가 리커버를 해놨다, 이런 뜻이에요. 얘를 여기서 열면 이렇게 에러 난 거 다 고쳐주고 띄워요. 자, 이해되시나요? 리커버리 누르면 이렇게 리커버리 실행할 거냐 라고 물어봐요. 리커버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쭉 복구해서 딱 뜨게 됩니다. 에러 난 거 없습니다 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딱 떠요. 이해되시나요? 파일 복구 명령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냥 실행만 해보시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옵션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한번 해봤을 거예요. OPTION 옵션입니다. 환경 설정, 단축키 OP입니다. 요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도 돼요. 근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다른 걸로 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바뀐 데도 있긴 해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여기 옵션이라고 있어요. 또는 커맨드에다가 OP 쓰고 엔터. 자, 한번 띄워보시죠. 여기 오픈 앤 세이브 보이시나요? 저장하고 열고죠. 오토 세이브, 파일 세이브를 2018 버전으로 저장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운그레이드해서 저장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도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서브스크립이라는 걸로 이제 움직이지만 예전에는 라이선스가 연구 라이선스예요. 내가 오토캐드를 사요? 그럼 내가 그거를 내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서브스크립이라 그래서 이제 라이선스를 사는 거죠. 1년씩 쓸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이 버전 차이가 컸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20 올해가 6년, 5년 이내 2025 버전이 최신 버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2017, 2018 버전을 쓰고 있단 말이죠. 대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대기업이야 이제 프로그램 관리를 해주니까 서브스크립으로 해서 매년 새 버전을 써요. 중소기업은 어떤가요? 서브스크립을 쓰기에는 비싸거든요. 잘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처음 산 거 그대로 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쩌다가 이제 대기업의 하청을 받았습니다. 대기업에서 2025 버전으로 딱 줘요. 그럼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를 못 읽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여기다가 하위 버전으로, 아래 버전으로 저장할 수 있게 그렇게 넣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저장하더라도 아래 버전에서 얼마든지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맞춰놓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꼭 알아야 될 게 요거예요. 오토매틱 세이브, 그 다음 5 minute between save, 5분마다 한 번씩 자동 저장합니다. 이건 이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토매틱 세이브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식으로 오토매틱 세이브 C 드라이브의 템플릿에 이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SV 달러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SV 달러를 찾아가지고 이름 바꾸기를 합니다. DWG로 이름 바꾸기 하면 바로 오픈해서 쓸 수 있어요. 언제 거? 5분 전 거. 이해되시나요? 5분마다 한 번씩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분에 한 번씩, 바로 5분 전 거까지 오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길 찾아가 보자고요. 어디라고요? 경로를 못 외워요. 저도 못 외워요. 옛날에는 윈도우에 템프라는 폴더가 있어가지고 거기 찾아가면 있었는데 요즘은 복잡해요. 자, 옵션에 보시면은요, 여기 파일 보이시죠? 여기 이제 경로들입니다. 얘네들은 한 개라도 고치면 안 돼요. 한 개라도 고치면 다음번 캐드 실행할 때 에러가 뜹니다. 절대로 고치거나 지우셔는 안 돼요. 자, 밑으로 조금만 중간쯤 내려가면 오토매틱 세이브 파일 로케이션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여기에 저장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선택하시고 키보드에 F2키를 누릅니다. 한 번만 눌렀다 떼시면 돼요. F2키가요, 윈도우에서 이름 바꾸기 단축키예요. 우리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쓰잖아요. F2키가 이름 바꾸기란 뜻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컨트롤 C 그리고 엔터. 컨트롤 C가 복사죠? 엔터. 그럼 이름 바꾸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 경로만 복사했다는 뜻입니다. 자, 파일 탐색기를 띄워보시죠. 파일 탐색기의 단축키는 윈도우 키의 알파벳 2입니다. 윈도우 키의 알파벳 2를 동시에 누르시면 파일 탐색기가 떠요. 다 띄우셨나요? 그러면 여기 즐겨찾기라고 하는 요 네모난 사각형 있죠? 얘가 주소줄입니다. 우리가 쓰는 익스플로러, 인터넷을 쓰기 위해서 쓰는 크롬이나 익스플로러는 그 기본이 누구냐면 이 파일 탐색기가 기본입니다. 옛날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google.com/. 엔터 치면 여기가 구글 메뉴로 바뀌었어요. 인터넷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제가 구글 실행했더니 이렇게 구글이 뜬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브라우저의 원형이 파일 탐색기입니다.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가 주소줄입니다. 이 주소줄에다가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그럼 해당 경로로 바로 들어오는데 우리 이런 걸 잘 쓰면 돼요. 이름, 수정한 날짜 순으로 여기 나오죠. SV 달러. 찾으셨나요? 요거 F2키 눌러서 DWG로 바꾸면 바로 이름 바꾸기 캐드 파일로 바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5분 전 거. 8시 15분에 저장한 파일이랍니다. 이걸 그대로 오픈해서 쓰시면 복구가 가능해집니다. 자, 복구하는 법 이해되시죠?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뭐뭐뭐.dwg라는 이름이 있죠. 이런 파일이 있는데 뭐뭐뭐.bak라는 파일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저 BAK 파일을 자꾸 물어보세요. 저 BAK 파일은 뭘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1부터 10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요. 그러면 뭐뭐뭐뭐.dwg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되겠죠. 이걸 다시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10까지 있는 거, 그죠? 1부터 10까지 한 거에서 내가 20까지 다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장하면 얘도 dwg로 남겠죠. 그럼 CAD는 요거를 BAK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저장해 둡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저장했던 파일을 BAK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둬요. 그래서 백업을 남겨놓는, 이게 백업의 약자예요. 백업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작업했는데 요 전 작업한 거를 백업으로 남겨놓을 테니 만약에 작업한 거에 문제가 생기면 얘를 뭘로 바꿔요? DWG로 바꿔서 사용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건 백업입니다. 백업. 그래서 이거 DWG로 이름 바꾸기 하시면 언제까지? 1부터 10까지 작업한 게 고스란히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알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제가 많이 썼던 거. 자, 원의 면적 어떻게 계산하죠? 원의 면적은 파이 r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죠? 원둘레는 2파이 r입니다. 이 제곱이 앞으로 내려가면 돼요. 파이 r 제곱 2파이 r. 그러니까 밴딩할 때 원형으로 이렇게 밴딩 구부리는 작업들을 참 많이 쓰거든요. 그랬을 때 길이를 계산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원 면적 계산하는 것도 참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 계산하는 거, 단위 환산하는 것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적산이라고 하죠. 뭐 적산 계산 같은 거 많이 할 때 많이 썼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죠. 우리가 지금 길이의 단위를 쓰고 있어요. 길이 밀리미터 쓰죠. 그죠? 근데 이것 말고도 자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한자, 두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금방 알 거예요. 한자, 두자. 그 다음에 야드, 피트. 야드, 피트는 우리나라 단위는 아니에요. 그죠? 자, 한자, 두자. 얘는 뭘까요? 한자가요, 어디서 유래가 되었냐면 한 뺨이요. 여기서 유래됐습니다. 한 뺨이에요. 한 뺨. 피트는 어디서 유래됐는지 아세요? 이 푸트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발바닥 하나. 그러니까 공이 서양이나 동양이나 기본 단위는 다 사람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자 보면 뭐 한치 두치 그러면 이제 어딘지 아시죠? 한치 두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 단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 한 자라는 게 그 옛날에는 15cm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거 늘려봤자 키가 작으면 손바닥도 작고 옛날 사람들은 키가 작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자는 15cm밖에 안 됐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커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한자가 20cm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이 한자는요, 요즘 말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30.3cm가 한자입니다.
한 뼘이 아니에요. 이게 구한말 지나서 일제강점기 지나서 그리고 단위가 정해졌다고 합니다. 30.3cm가 한 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냥 30cm를 한 자라고 합니다. 이 피트도요, 발바닥 하나잖아요. 30.48cm가 한 자입니다. 1피트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잴 때는 30.5나 30으로 그냥 계산해 버리면 돼요. 1야드는요, 3피트가 1야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1인치는 12분의 1피트. 다시 말해서 12인치가 1피트입니다. 12인치가 1피트가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이제 야드 피트는 뭐 우리가 골프 칠 거 아니면 잘 모를 거고, 자, 기본적으로 잘하는 걸 많이 쓸 거예요. 저 피트도 어디서 많이 쓰냐면 그 컨테이너 있죠. 해상 컨테이너가 저기 3피트 맞나? 12피트 뭐 그렇게 쓴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억이 별로 없네요. 해상 컨테이너가 피트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자는 어디서 쓸까요? 누가 많이 쓸까요? 현장에 가면 길이를 측정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를 쓴다고 보면 될까요? 주로 목재 다루시는 분들이 자를 많이 써요. 뭐 어디서 보냐면 요즘은 이제 좀 드물어졌는데, 제가 이제 결혼할 때 그 장롱을 사러 갔었어요. 장롱 사러 갔더니 9자 쓸 거예요? 12자 쓸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엔 멍했어요. 왜 9자, 12자 쓰지?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잘 이해를 못해 하니까 방의 크기가 얼마나 돼요? 그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방 크기를 얘기했더니 10자 반을 쓰셔야 되겠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재를 다루실 때 마찬가지. 베니어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할 때 첫 번째로 두께부터 얘기해요. 9T, 8T 주세요. 그 다음에 세자, 9자 주세요. 그렇게 가로 세로, 가로 세자, 높이 9자짜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쓰냐면 유리집에서도 자단위를 쓰더라고요. 어항 만들 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물고기 잡아다가 키웠거든요. 이제 욕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어항을 좀 직접 만들어서 해볼까 그랬는데, 이제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반 어항이라는 게 있어요. 자반 어항. 처음에 저 자반 어항이 뭘까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한자 반 어항이에요. 한자 반. 한자는 30cm니까 한자 반이면 45cm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반 큐빅으로 샀다는 거 아니에요. 가로, 세로, 높이 45cm짜리. 무려 찜통으로 2개인가 3개가 들어가더라고요.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는 안 하는데, 대신에 거기다 햄스터 키워요. 유리 어항인데 되게 비싼 건데 거기다 요즘 햄스터 키워요. 어쨌든 이런 유리집이나 목재집이나 이런 데서 종종 자단위를 잘 쓰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면적으로 넘어가 볼까요? 면적은 미터 제곱이죠. 우리가 쓰는 건. 근데 참 재밌는 건 우린 평단위도 같이 씁니다. 그죠? 한 평은 몇 미터 제곱이죠? 3.3 미터 제곱을 한 평이라고 하죠. 근데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 부동산 가면 이제 평 단위를 계산할 때 3.3으로 나누면 된다라고 얘기하죠. 전체 미터 제곱에 나누기 3.3 또는 뭐 예를 들어 30평이면 30평 곱하기 3.3 하면 면적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해졌어요. 제가 어릴 때 되게 그게 힘들었었는데 공간감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공간감이요. 이게 딱 설계자는요, 이렇게 보면 아 여기가 몇 평이야 라고 해서 공간감이 조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어요. 3.3m 제곱이요. 그러면 가로 세로가 얼마나일까요?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저기다 루트를 씌우면 돼요. 그죠? 우리 수학 시간에 배웠단 말이죠. 피타고라스의 정리랑 하면서 이제 루트를 씌우면 돼요. 3.3 루트 씌웠더니 정확하진 않는데 1.8m 곱하기 1.8m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가로 세로 1.8m입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종종 그랬단 말이죠. 아우 저거 늙어 죽으면 한 평도 안 되는데 무덤이 한 평인데 무슨 욕심을 그렇게 많이 부리냐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종종 그랬단 말이죠. 1.8m에 1.8m죠. 이해되시나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1.8m 곱하기 1.8m는 어느 정도일까요? 간단해요. 내 손을 이렇게 쭉 뻗으면 이게 한 평인 거예요. 이게 한 평인 거예요. 이게 한 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공간감이 이렇게 생기는, 대충 이렇게 내 팔 위치랑 요만큼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제자리가 이렇게 한 평 정도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1.8m라는 게 결국은 6자 곱하기 6자예요. 이게 한 평입니다. 그러니까 한자가 30cm라 그랬죠? 그러니까 6자 곱하기 6자가 한 평이 돼버리는 거죠. 얘는 2.54cm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헤베 루베라는 말이 나옵니다. 현장에 가면 헤베 루베가 나와요.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 평방미, 입방미 이렇게 씁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예전에 미터를 표기할 때 저 쌀미자를 썼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미터를 쌀미자로 씁니다. 자, 평방은 무슨 뜻일까요? 입방은 뭘까요? 평자가 평평하다는 뜻이에요. 면적을 말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입방이잖아요. 설입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피를 뜻하는 겁니다. 헤베가 류베이 그게 루베고 헤베가 헤이베인가 일본식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헤이베이가 평방미란 뜻이고요. 류베이가 입방미란 뜻입니다. 한자 읽으면 일본식으로 평방미를 류베이라고 하고 입방미를 헤이베이인가? 뭐 그렇게 읽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헤베 루베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면적이에요. 미터 제곱입니다. 어떡하냐? 그리고 얘는 부피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 면적을 따지는 곳에서는 헤베라는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부피를 따지는 곳에서는 루베라는 단위를 씁니다. 저 루베는 누가 쓸까요? 이거 레미콘이요.
레미콘 회사에다 전화해서 오늘 뭐 11루베 보내주세요, 8루베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레미콘에다가 실어가지고 쭉 끌고 오죠. 참고로 레미콘은 6루베입니다. 레미콘 한 차가 6루베입니다. 12루베 보내주세요, 그럼 2대가 오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단하게 면적 이런 거 배웠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적산이라는 개념이 이제 나와요. 여기다 벽돌을 쌓을 거예요. 그럼 벽돌 몇 장일까요? 우리 이제 그런 거 적산이라고 하는데, 시멘트 적산이나 이런 건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쉬운 것만. 전체 면적에 자재 한 개의 면적, 그러면 수량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덕트 같은 거 있잖아요. 덕트나 여기 바닥에 있는 타일 같은 건 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한번 중량도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중량은 부피의 비중을 곱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중량은 부피의 비중을 곱하시면 돼요. 비중은 물 세제곱 1세제곱 센티미터를 비중 1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1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 1세제곱 센티미터를 비중 1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철의 비중입니다. 철의 비중은 7.8이에요. 철의 비중은 7.8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피를 부피를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비중 7.8을 곱하면 철의 중량이 나오는 거죠. 철은요, 킬로그램으로 단가가 나옵니다. 내가 계산한 철이 1kg예요. 그럼 오늘 단가가 1kg에 9,800원입니다. 만원입니다. 1,5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길이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철은 중량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벽돌이요. 그럼 벽돌은 개수로 나와요. 이런 타일 같은 거 다 개수로 나옵니다. 단가가. 그런데 철은 단가가 중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철 같은 경우 중량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인면도부터 다시 보도록 하죠. 자, 렉탱글 골뱅이 2400, 1200, 옵셋 45mm, 요건 창틀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렉탱글, 요게 한 짝이 되는 거죠. 옵셋 60mm, 다시 미드포인트에서 선 그려서 옵셋 30mm, 자, 지우고 트림, 그 다음 대칭. 그러면 창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라인, 이제 필렛으로 옵셋 120, 그러면 창틀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45mm까지. 자, 이렇게 창틀을 그려보시죠. 창문을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절반만 그리시면 돼요. 절반만. 옵셋 35mm.
앞뒤로 역시 절반만 30mm, 그 다음 60mm. 트림으로 선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옵셋 60mm, 라인.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마지막은 대칭입니다. 미러 명령을 써서 대칭을 해주면 되겠죠. 이건 디테일하게 그리는 거고, 약식으로 이렇게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디테일하게 그린 거, 그러니까 상세히 그린 거, 간단하게 약식으로 그린 거. 이번엔 방문입니다. 렉탱글 900,2100 이렇게 크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옵셋 40mm.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여기다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을 하나 그립니다. 이때 요 선은 가상선입니다. 중심선으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려보시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분해할 겁니다. 익스플로드. 분해해 주세요. 그래야 문손잡이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문손잡이 제가 분해를 했고요. 그 다음 이 아래서부터 옵셋 900mm, 다시 60mm. 여기가 중심선이 됩니다. 서클 반지름 30mm. 적당한 크기로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요, 자릅니다. 그러면 방문이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기가 경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선의 의미가 여기가 경첩이 있고 이쪽이 문이 열리는 쪽이란 뜻입니다. 그냥 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놓는 게 아니고, 경첩이 있는 데는 하나를 놓고 여기다 가운데다 놓고 문이 열리는 쪽으로 선을 그리셔야 됩니다. 자, 다시 얘를 여기쯤 잘랐다라고 보시죠. 자, 그러면 자, 필렛 방문의 두께는 200mm를 가장 기본으로 합니다. 옵셋 40mm.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문이 이쪽에서 열릴지 이쪽에서 열릴지 먼저 계산한 다음에 옵셋 35mm, 방문의 크기만큼 이렇게 옵셋을 해줍니다. 그리고 10mm를 이렇게 더 옵셋 해주시면 돼요. 잘 보셔야 돼요. 트림. 이렇게 요철이 생기도록 잘라냅니다. 다시 봅니다. 이렇게 요철이 생기도록 잘라내시면 돼요. 얘가요, 변형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변형이 됩니다.
제 기억에 아주 옛날 방문은 이런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이든 뒤쪽이든 어디서든 문을 달 수 있는. 근데 이런 문의 단점은요, 어린애들이 다니다가 발가락으로 문을 찹니다. 여기 맨날 걸려가지고 발가락이 그렇게 아팠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싹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사선으로 잘린 거죠. 이때부터 이제 좀 발을 들차죠. 대신에 이제 문지방을 밟고 다니죠. 할머니들이 잔소리하죠. 문지방 밟지 마라. 공 나간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문지방이 없는 문. 얘네들이 결국 문지방이란 말이죠. 요즘은 다 문지방이 없죠. 이렇게 문 틀의 형태도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부터 이 끝에까지 사각형을 그린 다음 로테이트를 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여기가 고정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문을 여시면 돼요. 그리고 홀을 이용합니다. 시작, 중심, 끝. 시작, 중심, 끝. 이때 얘는 가상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문이 열린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런 경우는 여기가 없죠. 그러니까 스트레치를 늘린 다음에 이렇게 모습이 바뀝니다. 문지방이 있으니까 문지방을 그려요. 문지방이 없으니까 문지방을 안 그려요. 자, 카피. 그 다음 스트레치.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니, 그냥 그려볼까요? 자, 렉탱글. 골뱅이 1800, 2100. 1800이면 문이 두 개 있는 거죠. 자, 옵셋 40mm. 자, 분해하고, 연장하고, 미드 포인트. 그러면, 이렇게 선을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 옵셋 40mm.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라인. 자, 옵셋 35mm. 자, 렉탱글. 네, 이제 지우면 되겠네요. 로테이트. 다시 한번 카피. 그 다음 아크. 시작점. 여긴 이제 트림으로. 아니, 이따가. 시작점. 중심점. 끝점. 대칭. 나머지 여기 트림으로 자르면 여기 양계 도어가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카피.
옆으로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얘를 미드 포인트로 내린 다음, 자, 여기는 없던 거죠. 그 다음 미러, 대칭이요. 양쪽으로 완전히 열리고 닫히는 문이죠. 하나만 알면, 이렇게 하나만 잘 이해하면 그 다음 연장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그려보실까요?